그의 계산에 의하면 매일 2번 옷을 갈아입는다 해도 있는 옷을 다 입으려면 2년이나 걸릴 듯 하였다. 암만 그래도 너무 많은 숫자다. 그는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한 다음 그는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옷 사는 거 이제 조금 상하면 어떻겠어? 라고. 나는 비단 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야. 필요한 옷을 사는 거라면 아무 상관하지 않아. 당신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기쁜 일이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값비싼 옷들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많은 옷이 필요한 것은 아니야.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필요하다든지 불필요하다든지 너무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단순히 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중독에라도 걸린 것처럼. 그렇지만 어떻게든 사지 않도록 애를 써 보겠노라고 그녀는 약속하였다. 이런 짓을 계속 했다가는 온 집이 옷으로 묻히게 될 테니까. 일주일 정도 그녀는 새 옷이 눈에 띄지 않도록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러고 있자니 왠지 자신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공기가 적은 혹성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매일 의상실에 들어가 옷을 한 벌 한 벌 손에 들고 바라보며 지냈다. 옷감을 쓰다듬고 냄새를 맡고 한쪽 팔에 걸치고 거울 앞에 서 보았다. 아무리 보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새 옷이 갖고 싶어졌다. 그리고 일단 갖고 싶어지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냥 단순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기도 했다. 남편의 말은 옳았다. 이렇게 많은 옷은 불필요하다. 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녀는 단골 부티크에 전화를 걸어 열흘 전에 샀지만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코트와 원피스를 반품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고 점장에게 물어보았다. 상관없습니다. 갖고 오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상대방은 말했다. 그녀는 단골 중에서도 단골 고객이 있었으니 그런 정도의 편의는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골 중에서도 단골 고객이었으니 그런 정도의 편의는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코트와 원피스를 차에 싣고 아오야마로 갔다. 그리고 부티크에 돌려주고는 크레딧 카드의 인출을 취소하였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부티크로 나와서는 가능한 한 주위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차에 타고 246호선을 따라 그대로 집을 향했다. 그녀는 옷을 둘러주어 다소나마 몸이 가벼워진 듯한 기분을 들었다. 그래, 그 옷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어. 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코트와 원피스를 갖고 있는 걸 뭐? 라고 그러나 내거리 제일 앞에 멈추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녀는 내내 그 코트와 원피스를 생각했다. 그 옷이 어떤 색의, 어떤 디자인이었는지, 어떤 감촉이었는지 그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세부까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솟았다. 핸들 위에 양 팔꿈치를 댄 채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파랑으로 바뀌는 신호가 보였다. 그녀는 튕겨 나갈 듯 힘껏 악셀을 밟았다. 그때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내거리를 건너려는 대형 트럭이 옆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 그녀가 운전하는 파란색 르노 생크에 차 머리를 박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낄 틈도 없었다. 토니 타키타니에게 남겨진 것은 방 하나 가득한 사이즈 7짜리 옷더미뿐이었다. 구두만 해도 200클레나 되었다.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는 안담하기만 했다. 아내가 몸에 걸치는 것들을 이제 언제까지 품고 있고 싶지는 않았다. 장신 굴루는 업자를 불러 헐값에 가져가게 하였다. 스타킹과 소온루는 한꺼번에 정원 소광로에 집어넣고 태웠다. 옷과 구두는 너무 양이 많아 그대로 놔두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의상실에 혼자 들어박혀 거기에 자리가 비어 좁다는 듯 걸려있는 옷을 하루 종일 바라보았다. 장례식을 치는 열흘 후 토니 다키타니는 신문에 비서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다. 사이즈 7, 신장 161cm 전후, 신발 사이즈 22의 여성을 구한 월급 최우대. 그가 제시한 월급은 파격적이라고 해도 좋을 액수였다. 전부 13명의 여성이 남아오야마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면접을 받으러 왔다. 그중 5명이 사이즈를 속이고 왔다. 남은 8명 중에서 그는 아내의 체형에 가장 가까운 여성을 선발하였다.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얼굴에 나이는 20대 중반쯤인 여자였다. 그녀는 검소한 하얀색 블라우스에 파란색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옷도 구두도 옷도 구두도 청결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닮아 있었다. 토니 타키타니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일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다. 매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화를 받고 내 대신 원고를 전달하고 자료를 받아오고 커피를 끓이는 정도다. 퇴근은 5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실은 아내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녀가 남긴 옷이 산더미처럼 많다. 그 대부분이 새 옷이거나 새 옷이나 다름없는 것들이다.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그 옷들을 제복 대신에 입어 주었으면 한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기묘하게 들리리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틀림없이 좀 수상하다 생각할 것이다. 그 점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뜻이 없다. 다만 아내가 죽고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즉, 나는 나를 둘러싼 공기의 압력과도 같은 것을 조금씩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게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당신이 아내의 옷을 입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면 나도 아내가 죽고 없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가 입술을 깨물으면서 그 기묘한 조건에 관해 재빨리 머리를 굴렀다. 그것은 물론 기괴한 이야기였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녀는 토니 타키타니가 하는 말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도 없었다. 최근에 부인이 죽었다는 것은 알겠다. 그녀가 많은 옷을 남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왜 자기가 그 앞에서 그 옷을 입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점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른 일 같으면 무슨 속셈이 있다고 생각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그것은 상대의 방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다. 부인이 갑자기 죽어 어디가 좀 이상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일로 남에게 해를 끼칠 타입의 인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 몇 달 동안 열심히 일을 찾았다. 네 달이면 실업보험도 끊긴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세를 물기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해주는 직장은 앞으로 2번 다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알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하죠. 하지만 그 전에 그 옷들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사이즈가 맞는지 입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라고 토니 타키타니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방안 가득한 옷을 보여주었다. 백화점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많은 옷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은
그녀는 그때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옷들을 하나같이 고급스러웠고 값비싸 보이는 것들 뿐이었다. 취향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너무도 황홀한 광경이었다.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유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느낌은 어딘가 성적 불안감도 비슷하였다. 토니 다키타니는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입어보라고 말하면서 그녀만 남겨두고 방에서 나왔다.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옷을 몇 벌 입어보았다. 구두도 신어보았다. 옷도 구두도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사이즈가 딱 맞았다. 그녀는 그런 옷을 한 벌 한 벌 손에 들고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몇백 벌이나 되는 아름다운 옷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죽은 여자가 남긴 옷을 몸에 걸친 채 소리 죽여 흔들겨 울었다. 한참 후에 토니 다키타니가 결과를 살피러 들어와 왜 우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라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렇게 예쁜 옷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을 처음 봐요. 그래서 머리가 좀 어떻게 된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라고 여자는 말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별 문제 없으면 내일부터 사무실로 나와 주었으면 하는데 라고 토니 다키타니는 사부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중에서 우선 일주일분의 옷과 구두를 골라 가도록 해요. 여자는 시간을 들여 몇세 분의 옷을 골랐다. 또 그 옷에 어울리는 구두도 골랐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수트케이스에 담았다. 날씨가 추워지면 곤란하니까 코트도 들고 가라고 토니 다키타니는 말했다. 그녀는 따뜻해 보이는 흰색,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골랐다. 코트는 새털처럼 가벼웠다. 그렇게 가벼운 코트를 만져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여자가 돌아간 다음 토니 다키타니는 아내의 의상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내가 남기고 간 옷들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여자가 어째서 이 옷들을 보고 울었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 그 옷들은 아내가 남기고 간 그림자처럼 보였다. 사이즈 7짜리 그녀의 그림자가 겹치듯 몇 줄로 줄을 서서 옷걸이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적어도 이런 쪽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의 표본을 몇 가지 모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그림자들은 아내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나스와 숨결을 부여받아 아내와 함께 움직이던 그림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생명의 뿌리를 잃고 시시각각 메말라 가는 볼품없는
그림자 때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낡아 빠진 옷에 불과했다. 그는 그 옷들을 보고 있는 사이 점점 숨이 가까해져 왔다. 무수한 색이 마치 꽃가루처럼 공중을 날며 그의 손과 그의 눈과 귀와 콧구멍으로 날아 들어왔다. 탐욕스러운 프릴과 단추와 어깨 장식과 주머니와 레이스와 벨트가 방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듬뿍 집어넣은 방충제 냄새가 수많은 미소한 날벌레처럼 소리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지금 자신이 이 옷들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문에 기대어 발장을 끼고 눈을 감았다. 고독이 뜨끝 미지근한 어둠의 집처럼 다시금 그를 에워쌌다. 모두가 이미 끝나버린 일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더 이상 무슨 짓을 해도 모든 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는 여자 집에 전화를 걸어 오늘 일에 대해서는 잊어달라고 말했다. 미안하지만 일거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대관절에 무슨 영문이죠? 라고 그녀는 깜짝 놀라 물었다. 미안하지만 사정이 바뀌었다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가지고 간 옷과 구두는 전부 당신한테 주겠소. 큐트케이스도. 그러니까 이 일은 잊어주시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라고 토니 다키타리는 말했다. 여자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상 억지 설명을 듣기도 성가셔졌다.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 여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녀는 토니 다키타니의 태도에 화를 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결국 이렇게 되길 다행이다 싶은 기분이 들었다. 애초부터 왠지 좀 부자연스러웠다. 일거리가 없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녀는 토니 다키타니의 집에서 가지고 온 옷들을 한 벌 한 벌 펼쳐 옷장에 걸고 구두는 신발장에 넣었다. 그 새로운 것들에 비하며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그녀 자신의 옷이나 구두는 모두 기가 찰 정도로 볼잘것 없이 보였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소재로 만든 다른 종류의 물질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면접 때 입고 갔던 자기 옷을 벽에 펴서 옷걸이에 걸고 청바지와 트레이너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방바닥에 앉아 마셨다. 그녀는 토니 다키타니의 집 의상실에 있던 옷더미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예쁜 옷이 그렇게나 많다니 라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그 의상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방보다 훨씬 넓다. 그만큼 많은 옷을 사들이느라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없다. 방 하나분의 사이즈 7짜리 옷을 뒤에 남기고 그렇게 멋진 옷을 잔뜩 남기고 죽다니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궁핍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다른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 모두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옷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야? 라고 친구들은 물었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약속했거든. 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설명해봐야 어차피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결국 토니 다키타니는 혼호 장수를 불러 아내가 남기고 간 옷을 전부 팔아넘겼다. 장사꾼은 값도 제대로 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로서는 그냥이라도 좋으니까 한 벌도 남기지 말고 가져가 주는 걸로 주문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자기 눈에 띄지 않을 먼 장소로. 그는 텅 비어버린 그 과거의 의상실에 오랫도록 그대로 방치했다. 이따금 그는 그 방에 들어가 딱히 하는 일도 없이 그저 멍하니 있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바닥에 앉아 벽에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죽은 자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그는 과거에 거기에 있었던 것을 점차 떠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 색과 냄새의 기억도 어느 결엔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과거에 품었던 그 선연했던 감정마저 기억의 영역 밖으로 뒷걸음질 치듯 물러왔다. 기억은 바람에 흔들리는 안개처럼 천천히 그 형태를 바꾸었고 형태를 바꿀 때마다 희미해져 갔다. 그것은 그림자의 그 그림자가 되었다. 거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그 뒤에 남기고 간 결락감 뿐이었다. 때로는 아내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끔 과거 그 방 안에서 아내가 남기고 간 옷을 보고 눈물을 흘린 한 여자를 떠올렸다. 그 여자의 특징 없는 얼굴과 낡아 빠진 에나멜 구두를 떠올렸다. 그러면 그녀의 조용한 오열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많은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다음에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자만은 이상하게도 잊혀지지 않았다. 아내가 죽은 지 2년 후에 다키타니 효자부로가 간암으로 죽었다. 암치고는 별 고통도 없었고 입원 기간도 짧았다. 거의 잠자듯 죽어갔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해고나였다. 다소의 현금과 주식을 제외하면 다키타니 효자부로는 재산이랄 만한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남은 것이라고는 유품인 악기와 방대한 옛 재즈 레코드 정도였다. 토니 다키타니는 그 레코드를 택배 회사의 종이 상자에 담아 텅 빈 의상실 바닥에 쌓아두었다. 레코드에서는 곰팡내가 났다. 그래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면 그가 그 방에서 발을 들여놓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다. 토니 다키타니는 그런 레코드 상자를 집안에 방치해 두는 일조차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때로 숨이 콱콱 막혔다. 한밤중에 눈을 뜬 채 그대로
잠들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기억은 선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확실한 중량을 지니고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중고 레코트 장수를 불러 값을 매기도록 하였다. 오랜 옛날에 철판이 되고 막 귀중한 레코트가 많은 덕분에 꽤 값이 나갔다. 값이 나갔다. 소형 자동차를 살 만한 금액이었지만 그 또한 그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레코드 상자를 싹 치우고 나자 토니 다키타니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외톨이가 되었다.